자, 두 번째 민주정권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 앞에서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세습사예요, 사실은요.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공고해지고 있어. 갈수록 얘기해요. 이미 그러니까는 길게는 한 15년 전부터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우리가 공공연하게 젊은 층들이 얘기했듯이 이건 뭐냐? 민주정권에서 정부 역할 실패의 결과예요. 세습사회가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시장만. 민주주의, 정치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습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거 봐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23년 가장 최근 자료를 봤을 때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9.8배로. 가장 높아. 가장 높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 이거 봐보세요.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이 요 파란색이 민주정권 때야. 민주정권 때. 2000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00년이 누구예요? 김대중 정권 때잖아요. 2007년까지 쫙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 후반부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7.899가 2016년이고요. 박근혜 말기고 그 다음부터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때 또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왜 민주정권에서 이 격차가 더 이렇게 폭등하냐 이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다 보니까는 극우화가 된 거야. 극우화가 된 거야.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된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첫 번째, 김대중 노무현 시기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한국은 소득 대비 자산의 이 격차가 거의 2배, 2.0배 정도가 더 증가했어. 전 세계 선진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수치만 봐가지고요. 문재인 시기 봐보세요. 문재인 시기도 한국도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라든가 캐나다가 높았던 거는 이들은 뭐냐면은 워낙 그 수치가 작았었어. 작은 상태 속에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예?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 거고 한국은 높은 상태 속에서 굉장히 상승 속도까지 높아진 거야. 예? 그 다음에 이거 지역별 주택가치의 연평균 증가율도 봐보세요. 2011년부터 16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기잖아요. 전국 주택가치가 5% 정도 증가했어요. 연평균. 근데 문재인 때는 그것의 2배가 넘는 12.6%가 증가합니다. 12.6%가 증가해요. 예? 왜 이렇게 민주정권에서 더 자산 가치가, 자산이란 건 뭡니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매달 벌어들이는 저거지만은, 경제적인 수입이지만은, 자산은 누적되는 거잖아요. 누적되는 거잖아. 자, 이거 봐보세요. 지난 한 40년,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GDP라는 게 뭐예요? 땀 흘려 일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 9배 증가했는데, 상속재산 증가는 72배가 증가합니다. 상속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 할아버지 잘 만나면은 경제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예? 대한민국 세습사회라니까요. 땀 흘려 일해봤자 별 저게 해결 안 돼.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중심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세습 경제력의 멍해요.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가계만을 간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 연평균 14%, 문재인 때 한 11% 반올림 해가지고, 김대중 때 6%,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높잖아.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예면을 해요? 예? 그럼 이런 얘기해. 노무현 때랑 이때가 굉장히 글로벌 유동성이 저거돼서 그런 얘기해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주요 국가들보다 더 올랐다 이거예요.
국내 전체 부동산 자산 연평균 증가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노무현 때가 가장 높고 문재인 때 그리고 김대중 때입니다. 순서가. 예? 그러니까 경제력 세습화의 가장 핵심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라고 할 때 경제력이 세습화되는데 민주정권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세습화가 된 결과가 바로 뭐냐? 내수가 취약해진 거야. 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수반하잖아요. 가계부채가 갈수록 증가하니까 결국은 지출할 여력이 없어지지. 계속 줄어드는 거야. 50%도 안 되는 나라는 GDP 대비 선진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쫙 증가했잖아요. 세습사회가 되면 결과 사회 전체가 부채화된 거야. 대부분 국민들이 부채 저거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정권별로 봐봅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유감스럽게도 GDP 대비 가계부채 이거 봐보세요. 이게 언제냐면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입니다. 이때 GDP 대비 18.2%포인트나 증가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많이 증가한 일정 기간 동안에. 네? 이때 경기 부양으로서 막 이 건설업적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가계부채로 이때 모피아들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이현재가 모피아의 수장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예? 이현재가 소위 말해서 이 정책을 주도했었죠. 김대중 정권기에 주요 국가의 가계부채 변동폭을 봐보세요. 한국이 18.2%포인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모든 나라가 가계부채가 똑같이 많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요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정부 채무가 그러면 높아서 정부가 그러니까 가계가 돈을 쓰냐 정부가 돈을 쓰느냐 경기가 안 좋을 때 예? 그럼 누가 돈을 쓰는 게 좋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정부가 쓰는 게 나은 겁니다. 정부가 더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가계보다는요. 근데 이 당시에 더군다나 김대중 정권 아까 그 3개년 2000년, 2001년, 2000년 3개년 동안에요. 정부 채무가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중이 10%도 안 됐었어. 거의 안 증가하잖아요. 그냥 9.0에서 9.3%로. 정부가 돈을 안 쓴 거야. 그리고 그걸 가게한테 돈 빚내서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킨 거야. 에? 이게 민주정권이 할 일이냐고요. 에? 김대중 정권이 한반도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굉장히 기했죠. 근데 국민이 진짜주의 나라를 만드는 데는 민주주의가 대내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 2000년대부터 소위 우리 사회 속에서 예? 소위 말해서 뭐가 기승을 부립니까? 이 친일 세력들이 친일 지식인들이 대놓고 그냥 나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박근혜 때 소위 말해서 빚내라 집사라고 했었잖아요. 최경환 때 빚내서 집사라. 그게 최경환이 2014년 7월 달부터인가 기재부 총리를 맡으면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근데 가계 채무 증가폭이 이때는 8.4%포인트뿐이 안 됐었어요. 그 시기에조차도. 김대중 시기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작습니까? 박근혜 정권기에 주요국 가계부채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캐나다나 호주가 우리보다 높았잖아요. 우리도 높은 편이지만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이 박근혜 때 정부 채무 증가폭 봐보세요. 거의 안 증가했잖아. 이 보수 정권이 정부 채무를 그러니까 억제하는 거는 당연히 작은 정부를 얘기하니까. 근데 민주 정권까지 같이 덩달아서 그러냐고. 10%도 안 됐었잖아. 더군다나 김대중 정부 때는요. 정부가 빚을 내기가 훨씬 더 쉬운 환경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4년간 되게 폭등했던 시기죠. 15%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15%.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기에 20년부터 21년 3분기 9월달까지 폭발하죠. 가계부채가요. 그때 이제 부동산도 폭발하고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기간 전체 기간 속에 하고 여기 코로나 팬데믹 기에 특히 폭발하잖아요. 그때 부동산 가격 폭등했던 시기잖아요. 문재인 시기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높은 거야. 가계부채 폭등이. 문재인 정국의 주요국가 가계부채 변동폭을 봐보세요. 문재인 정권은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저기 그랬다는데 아니잖아요. 금융위기를 겪고 나가지고 선진국가들은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억제를 했어요. 싱가포르나 호주는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월등하게 차이 나잖아. G7 국가들하고 나머지를 한번 봐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세계 그러니까는 세계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거야.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 채무 증가폭 봐보세요. 겨우 2.4%뿐이 안 증가했어. 가계채무가 거의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3배, 4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김대중 때하고 문재인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저 모양이. 정부가 돈 쓰는 게 더 유리한 상황 속에서. 이게 모피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건 최종 책임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예? 모피아를 통제하고 하는 것도. 예? 문재인 정국의 정부 채무 변동폭을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적게 증가했어. 다른 나라들은 다 거의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잖아요. 영국은 더는 20% 이상 증가하고. 예? 워낙 높은 데다가 더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높은 나라들이잖아. 이들 나라들 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돈을 안 쓰고 가게한테 그걸 다 떠넘겼냐 이거야.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소비가 억제되고 소비를 못해 가게가. 둘째, 그것 때문에 조금만 취약해지게 되면 파산하고 그래. 채무 변제를 못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면 소득격차가 민주정권에서 더 확대가 되고 경제력의 세습하는 또 더 확대되고 이게 과거의 민주정권의 민낯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는데 우리도 일조를 했다 이겁니다. 극우화되고 그러니까 노무현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한테 뺏기게 되고 문재인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정권 뺏기게 된 배경이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선 다음에 또다시 제2의 윤석열로 또다시 교체됩니다. 그걸 또 우리가 겪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거는 명확관하다고 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봐보세요. 가계부채하고 정부 채무를 봐보세요. 김대중 정권 때 가계부채 폭발했던 시기에 18.2%로 앞에서 얘기했죠. 그때 정부 채무는 0.3%뿐이 안 증가했어. 그리고 박근혜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가 가계부채가 8.4%포인트 증가했는데 정부 채무는 0.9%뿐이 안 증가했고 문재인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예? 9.2로 가계부채가 박근혜 때 코로나 빚내서 집 사라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게들한테 빚을 내가지고 버티게 한 거야. 정부 채무는 2.4%포인트 안 증가하고. 항상 가게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저소득층들은 민주정권에서 우리의 삶이 개선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외부 강연 다니면요. 교수님 이재명이 되면 지난 15년 동안에 못했던 거가 낮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부채 폭발기에 연평균 채무 증가폭을 봐보세요.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는 그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1등이 문재인 때예요. 가계부채 증가폭이 6.13%로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 김대중 때가 6.07%. 예? 박근혜 때가 3.4% 정도뿐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 때 왜 그러니까 민주 정권이 가게한테 이걸 다 떠넘기냐고. 예? 이게 소득 부분의 자산의 배율을 봐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씨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문재인 시대 때 가장 많이 증가해. 그 결과로. 왜? 자산분의 소득 비율은 뭐예요? 소득 증가 속도하고 자산 증가 속도를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수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소득 증가와 낮고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은 높으면은 이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는 건 뭐겠어요? 내수가 약해지거나 이러면 낮아져요. 네? 자산은 가계부채 늘려가지고 부동산 자산 늘리게 되면 이거 커져요. 그 결과인 겁니다. 그 결과인 거야. 민주정권에서 부동산 가치의 연평균 증가를 봐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때 10% 연평균, 문재인 때 10.5%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 4.5%뿐 절반도 안 돼요. 예? 이거 되풀이하면은 대한민국은 진짜 희망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제2의 괴물, 윤석열 괴물이 나왔을 때, 아바타가 나왔을 때, 그거 또 국민이 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냐고, 반복해야 되냐고요. 예? 이 지옥을 또 겪어야 돼, 또 우리가 반복해야 되냐고요. 자, 그럼 이건 왜 생기느냐? 화폐 권력을, 아니, 선출 권력이 화폐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시장을 그러니까 통제하지 못하면은, 특권층한테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특권층은 뭐냐면 경제력에 있어서 우위를 갖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 재벌자본, 금융자본, 그리고 이 부패 언론들, 그리고 거기에 검찰과 모피아. 이들의 이 동맹, 부패 동맹을 가려면은 결국 화폐, 돈이라는 게 권력이거든요. 제가 민주주의와 화폐 권력 이걸 쓴 이유가 예? 이걸 모피아한테 당하고 예? 자, 신용에 대한 통화량 연평균 증가를 봐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가 더 높아.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통화량 돈을 많이 풀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이거 봐보세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권 때부터 1 밑으로 떨어집니다. 돈이 안 도는 거야. 돈을 풀어도요. 김대중 정권 때, 문재인 때 돈은 많이 풀었어. 근데 화폐 유통속도라는 게 뭐예요?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실물 경제에 순환하냐 이거예요. 사람은 몸에 비한다면 피가 잘 순환을 해야지만 건강하잖아요. 피가 잘 안 돌면 순환 안 하면은 우린 위험하잖아요. 한국은 유일하게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이 회복이 안 된 나라야. 저기 2020년도가 0.643인데 작년이 0.613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미국은 그 위에 이렇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랬다가. 에? 돈이 풀어도 돈을 그러니까 100억을 풀면은 60%만 간다는 거예요. 이 실물 경제로는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부동산 시장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돈에 대한 이걸 장악을 못하니까는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 변화폭을 봐보세요. 변화폭을 보시라고. 누구 때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문재인 때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윤석열 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이렇게 됐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돈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돈을 통제 못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서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냐고요. 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선 계산한 거예요. 제외해도 어떻습니까? 문재인 때가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코로나 시기 때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들어와서 돈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코로나 시기는 빼고 계산한 겁니다. 연평균으로요.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민주정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혁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인 거잖아요. 이재명 때 안 끝나면 그 다음 제2 이재명이 나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은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고
세습 사회가 좀 완화되고 그래야지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극우화가 차단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한숨을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정권 뺏기고 또 극우화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계 수치가 객관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거 아픈 얘기지만은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재명은 이걸 알아요. 알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쓰고 고치겠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소득 격차하고 자산의 세습화를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이재명뿐이 없다 보니까는 이재명이 혼자 독주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 경쟁자 정치인들은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릴게.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재명보다 이거를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속으로 억울하다고 이거죠. 왜 내가 이재명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는 계속해서 뭘 그려야 합니까?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부패 언론들이 얘기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또 가고 앉아있고. 과거 민주정권에서 했던 것을 반복할 거면 뭐하러 대통령 하려고 그래요? 뭐하러 대통령 하려고 하냐고. 이재명 정권이 실패하면요, 더 앞에 첫 번째 윤석열보다 더 괴물 윤석열이 나옵니다. 더 괴물. 왜? 국민들이 그러니까 좌포자기. 지금 소위 말해서 탄핵을 지금 반대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는 언제가 연상되냐면요, 1930년대가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 때 독일에서 히틀러 지지층들하고 비슷한 거야. 그 당시 왜 그랬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포퓰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토양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요. 예? 자, 그다음에 시간이 오늘은 벌써 2시간 지났네.